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설날 잘 보내셨죠? 예, 뭐 좀 최근에 좀 추워가지고 네, 너무 막판에 춥죠. 좀 그렇지만 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예, 살이 많이 쪄서 차가 아주 눈 저항 없이 안정적으로 잘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주에 미 연준의 올해 첫 FOMC가 열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일단은 뭐 이제 일주일 남았죠.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네. 거기서 25bp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됩니다. 네. 99% 이상 25bp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베이비 스텝. 예, 일단은 그것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것들이 그 이후에 열릴 FOMC 회의에서 3월에 열리죠?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점도표 기조를 보게 된다라면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목표치가 5.1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기존에 봐왔었죠. 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의견을 월가에서 서서히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어 왔었던 일부 의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좋고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장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네.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준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생각을 고집할 게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것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갑자기 대두가 되면서 특히 저희 이제 설 명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 부각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2월에 한번 올리고 3월부터는 동결한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대두가 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설 연휴 때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름은 닉 티미라우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름이 좀 발음이 어렵게 티미라우스는 빼고 닉이라고 하면 네. 이분이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출입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데요. 네. 이 기자의 글 하나가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 조건을 이번 주 열리는 검토회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뭐 전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기자별로 다 생각이 있는 거지만 뉴욕 증권 시장에서 이 닉 티미라우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얘의 그 공식 직함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선임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워낙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이런 종합지보다도 발행 부수가 더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양반의 사실상 별명은 연준 비공식 대변인입니다. 연준의 입으로 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입이란 말이죠.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회의 10일 전부터는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연준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직접은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친한 기자, 영향력이 있는 기자한테 슬쩍슬쩍 흘려주는데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네. 이런 특종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저도 옛날에 한국은행 출입할 때 조금 이런 거 했었는데 하셨군요. 뭐 닉 티미라우스보다는 이제 많이 부족하죠. 이 친구가 이랬습니다. 이번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상한다.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까는 그 거시경제 조건 물가가 어떻게 되고 고용률이 어떻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네.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이 말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이제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 중단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구나. 실제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예요. 금리 인상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두 번 하다가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준의 비공식 소식으로 이래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여기에 무게가 실렸고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드디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 선진국 이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정책 성명서에 보면요. 캐나다 은행도 0.25%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정책 성명서 단서 조항에 현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네.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붙이지만 이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G7 국가 특히 선진국 중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최초로 공식화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도 얘기가 확 나돌면서 좀 세계 경제에 훈풍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지만 네. 한쪽에서는 이런 지금 봄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준의 입으로 통한다는 그 기자한테 연준 의원들이 흘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자가 그 닉이란 기자가 그렇게 엉터리 기사 자주 쓰는 기자가 아니고 믿을만 하군요. 예, 믿을만한 기사인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논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점도표상에 미국 금리의 최고 상한이 5.25%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번 올리면 5.5, 5.0이 되고 3번 올리면 5.25가 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될 타이밍이 다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번 FOMC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그러한 논의 사항 자체를 이번 FOMC 끝나고 난 이후에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비밀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그 금리 인상 중단 조건에라는 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뭐 실업률, 고용지표, 뭐 PC 이런 지표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죠. 물가가 지금 당장에 6.5에서 갑자기 2%로는 떨어지지 않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4.5 또는 5%로 올려놓으면 이것을 금리를 당장 인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 그 고통이 경제계에 실물 경제에 상당히 갑니다. 그러면 4.5 이상의 금리 고금리 수준을 몇 달 유지하면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는 조건 6.5에서 조금씩이라 내려온다면 그것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고용 지표인데요. 네. 요즘 많은 기업체에서 미국 기업사들이 사람을 지금 감원하고 있죠. 레이오프하고 있거든요. 자르고 있는데 그러나 또 월마트에서는 갑자기 또 임금을 대폭 올렸어요. 16%나. 고용 사정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물가 임금 지표. 요것을 연준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요게 일정 목표 범위 안에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지표와 서비스 물가 지표 추이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선 가장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먼저 올렸고 그다음에 75bp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25bp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뭐 미국이 캐나다를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고용이 늘어났지만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 빅테크가 고용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숙박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을 자른다라는 것들, 이제 구글도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고성과자까지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10,000명 넘게 해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빅테크가 자르면 고용이 뭐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좀 안정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비중 자체가 작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쪽에서는 네. 좀 엇갈리게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 빅테크들이 고용이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처럼 캐나다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세계 중앙은행 등이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란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 이러면 지금 현재 3.5죠. 이제 1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3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느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하고 금통위원분이 6분이신데 6분이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3대 3으로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3.5에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3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3분은 25p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였죠. 여기에 이제 기자분 질문에 이창용 총재께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상 이제 총재께서는 단정하기 어렵겠죠. 네. 캐나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도 지금 얘기하고 우리도 그런 건데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뉴스들을 또 보게 된다라면 네. 중국이 현재 지금 돈을 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뭐 어찌됐든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오래 올리면서 이제 끝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중국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 또한 지금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갑자기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이 단기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자꾸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잘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연준 그 2월 1일에 FOMC가 열리는데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나요?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거기서 좀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말에서 어떤 힌트를 엿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야죠. 듣고 또 질문도 우리 특파원 통해서 질문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구체적으로 캐나다처럼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어 이런 발언은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캐나다보다 물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어차피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는 못할 것이 시장에 예상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결한다라는 거잖아요. 높은 금리 수준에 놔두면 지금 한 번 더 올리면 4.75인데 4.75 주담대 금리는 거의 8%가 넘어가는데 요거 가만히 놔두면 그냥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관심이 금리가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하냐 보다도요. 높아진 금리 그것을 하이트 인트레스 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원금리 개마고원처럼 높아진 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개마고원처럼 옆으로 쭉 퍼져서 그게 어느 정도 지속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의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참고로 폴 볼크 시대에는 꼭 개마고원 금리가 2년을 갔습니다. 높아진 상태에서 2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버냉키 시대에는 그게 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개마고원에서 내려오느냐. 그 신호 이것이 본격적인 봄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 이상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도 뭐 재정 적자 가지고 이제 또 의회랑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각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5%대 이상은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뭐 블라드 총재가 뭐 테일러 준 측에서 6%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뭐 꼼짝 안 하잖아요.
4%대 5%대 얘기했을 땐 시장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6, 7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안 거죠. 믿죠.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고원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주가가 이제 상당히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밸류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구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각종 저항대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구간이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밸류와 주가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만나러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는 그냥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종 밸류라든지 차트가 올라오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 2%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6% 7%대까지 줘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4% 5%에서 멈춘 상태에서 결국은 이거를 오래 기다리면 버티지 못하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효과는 좀 더 오히려 길게 갈 수밖에 없죠. 차라리 6%대를 올려버리면 네. 그 인플레이션이 꺾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빠른 처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빠른 처방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5%대에서 끌고 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센 약을 주는 것보다 미약한 약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나온 게 아니고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은 2월 23일입니다.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도 예상만큼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로존 1월 PMI가 50.2로 선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수인가요? PMI라는 게.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50 이하면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인데 이게 이제 절대 레벨에 있어서의 50을 넘냐 남느냐라고 보는 것보다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12월 달에 49.3이 나왔고 1월 달에 50.2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뚫고 올라가는 거죠. 확장 국면으로 경기가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 경기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2022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2023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개의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네. 것으로 봤는데 그렇죠. 의외로 지금 선전했다라는 거죠. 일단 가장 큰 거는 날씨의 덕을 많이 봤죠. 이상기후 덕분에.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난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조금 안정이 됐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급망이 좀 개설이 되고 있고 네. 또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유럽에서 또 파는 것들이 많아져요. 중국에 이제 갖다 파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 경기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선방하고 있고 선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세계 경기가 한쪽에서는 워낙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부분들 하지만 이것도 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척 100% 다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의 리오프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갑자기 폭발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약간 양날의 검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칫 세계 물가를 다시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지금 변수입니다. 오늘 유엔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거기서 1.9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연평균 1.9%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네. IMF나 IBRD는 은행이지만 유엔은 국제기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또 회원국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걱정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내년도 올해 성장률이 4.8%밖에 안 될 것 같아. 원래 작년에 목표가 6.5% 내외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향 조정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달성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이 과연 코로나가 제대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아주 지나치게 수요, 그러니까 보복 수요라고 그러죠. 그걸 펜트업 컨섬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수초처럼 억눌러 놓으면 억누른 힘만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제곱으로 튀어나와요.
특히 소비의 경우에는 특히 네. 중국 사람들 그동안에 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집에 그냥 저축이 늘었죠. 예, 코로나 격리한다 그러면 옆에 큰 나무하고 못 가져와서 집에 문을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음식은 그 쥐나 고양이처럼 밑으로 이래 넣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번에 폭죽놀이 설날 폭죽놀이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나. 폭죽놀이를 못하게 하니까 경찰차를 뒤집어 버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소비가 이제 나오면 이게 전 세계에 소비재를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상당히 흔들게 되면 그렇다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절제되지 않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또 코로나가 창궐 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중국의 소프트 랜딩을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 경제 연착륙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라야 한다. 예, 글로벌 기관들이 이제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다 시각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한 것처럼 IMF 총재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전 세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을 얼마 전에 하셨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22 총재는 중국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른 기관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글로벌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있으신 분들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포커스는 중국에 맞춰져 있고 이게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조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생생경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중국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국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음력설을 두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 황당한 싸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디즈니랜드 SNS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예, 뭐 이번에 촉발된 것은 디즈니가 이제 SNS에 이제 음력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네티즌들이 네. 이것은 중국의 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방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부인께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것이 중국에 대한 것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면 차이니스 뉴 이어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력설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티즌들 간의 공방이다라는 거고 이 음력설을 만든 것은 중국이다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게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설 명절이다라는 것이지만 이렇게 음력설이다라고 해서 음력을 자기네들이 이제 했다라는 거라서 조금 트집을 잡는 거고. 음력설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주장을 하는 중국 겁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뿌리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 특히 베트남 이런 잘 나가는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한때 우리의 속국이었다.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뢰한 적도 있죠. 그런데 지금 주체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차에 네. 미국이 그 중국의 정체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미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철도를 건설하면서요.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 그거 다 중국 사람들이 건설한 겁니다. 네. 중국에서 노동력을 데려가서 건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잘 살게 되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한때 중국 이민금지법 중국 사람들은 미국 땅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아시아 지역 미국에서의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이 바로 그
대변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일본, 한국, 베트남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미국이 중국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다른 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자기들의 패권,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손상당한다 이래서 설날을 그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갔을 때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달력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이게 무슨 차이니즈 달력이 저 새해냐 음력설 아니냐 루나 뉴 이어로 바꾸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는 차에 영국 대형 박물관이 네. 한국의 설날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코리아 뉴 이어라고 이제 보도한 것에 네티즌이 폭발을 했는데 설날이 지금 어디서 생겼는지는 역사적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한복도 그러니까요. 그 중국의 한 변방 지역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정말 세계의 집주로서 선진국이 되려면 주위 나라들하고 잘 관계를 해야 될 텐데 저런 차이니즈 뉴이어 뭐 어떻고 루나 뉴이어 뭐 어떻고 네. 그걸 가지고 저렇게 좁쌀처럼 대국이 좁쌀처럼 하는 것은 좀 국가 당국에서도 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드러나서 애국주의 교육, 민족주의 교육 이세 중고등학교 때 너무 세게 해서 강화가 됐군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설날도 중국 설날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 중국이 한껏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동북공정부터 뭐 한복, 김치 이번에는 뭐 설날까지도 예. 이렇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 규모 자체도 갈수록 뭐 커지고 있네요. 중국이 봉쇄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생산시설, 중국에 있던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기조는 중국의 봉쇄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봉쇄 이전부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일단 가장 큰 건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인접 지역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이 통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해보니 미국에서 만드는 거랑 별 차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들어와라라고 이제 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중국을 갔던 분들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만큼 중국의 인건비에서 메리트가 없어지니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인데 베트남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냐면 4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그 고령층들이 별로 안 계세요. 우리는 이제 항아리 구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60년대 초반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분들이 큰 이제 항아리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베트남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인건비도 싼 상태에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지금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고도 있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위고요.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베트남으로?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 작년 경제 성장을 8%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2배에 달하는 6%에 달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이제 성장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전체 그 종업원 숫자의 7할, 8할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오래전부터 베트남에서 생산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한때는 미국의 적이었지만은 약 한 20, 30년 전부터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쓰다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산에 대해서 관세 특혜 이런 것도 많이 줬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은 좀 중국의 이 팽창 정책에 중국이 지배하려고 막 나갔는데 끝내 지배하지 않은 게 동쪽에는 한국이 있다 그러면 남쪽에는 베트남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베트남 사람들과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화산이시라고 해서 베트남 왕족이 망명을 와서 한국의 이시성을 사성을 받았다. 실록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 베트남어를 배울 걸 그랬네요. 이럴 줄 하나 더 알았어요. 하세요 이번 기회에. 이번에 새로 하나 배워볼까요? 더 하시면 되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 무역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과거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역 흑자를 지금 달성하고 있거든. 작년에도 약 43조 정도 흑자를 좀 보고 있는 상태라서 네. 지금 이제 단순하게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40%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고요. 롯데리아 우리가 이제 햄버거 먹는 가게가 네. 베트남에 270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롯데리아가 우리나라 거니까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 거기서 초코파이를 팔아서 1조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 뭐 LX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력 설비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지로서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뭐냐면 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가깝죠. 베트남은 이제 보면 이제 그 말레이 반도에 이제 한쪽에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싱가포르이 존재하고요. 거기서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항로가 열려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근데 우리가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하면 뭐 많은 의류 같은 경우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아지겠네요. 베트남에 또 부동산 투자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부동산까지도. 주식도 베트남 주식도 상당히 많이 우리 저 동학개미 서학개미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고요. 베트남에 가면 재밌는 현상이 그 차례상에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 중에 초코파이가 있어요. 네, 초코파이는 한국 겁니다. 네. 한국 거 몇 개 회사가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왜 초코파이를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그러게요. 중국의 그 베트남의 전래 떡하고 모양이 비슷한 데다가 이 초코파이는 잘 썩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한여름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이 제사상의 음식이고 반기문이라고 우리 유엔 사무총장 하시던 분 그분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베트남 반시가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반시 집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뭐 조상이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현재 경제 여건상 서로 간의 어떤 노동과 자본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베트남과의 교류가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동남아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동남아 진출할 때도 좀 균형 있게 다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의 통상 정책도 너무 베트남에 몰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제2의 중국 신드롬을 중국 후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 너무 치중이 돼 있는 건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관광객의 30%가 지금 지금 현재 관광객의 50%가 일본을 가시고요. 30%가 또 지금 베트남 가고 계십니다. 베트남도 많이 가는군요. 최근에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일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엔화가 최근에 반등하는 듯 했는데 다시 또 폭락을 했어요. 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4월 달까지는 이런 변동성들이 좀 있겠죠.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상황하고 경제 상황하고가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고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또 일본 은행 총재가 4월에 총재가 바뀌니까. 이제 4월에 바뀌는데 지금 이제 물러난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을 이제 유지하지만 변동될 가능성이 YCC를 포기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뒤 이제 후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판을 열어줬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듭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나면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지금 한 3분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대한 분이 한 2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한 분은 또 그걸 반대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될지는 이제 총리가 조만간 결정을 하고 네. 보고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분이 할 수 있는 판을 열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뭐 전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이제 그동안 지켜왔었던
금리 이제 상단을 막아놓는 부분들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2022년 12월 달에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지수가 107.7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기준점이 100인데 그거 대비해서 7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2001년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와의 어떤 그 괴리율을 좁히는 작업들이 벌어지면서 엔화 가격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본은 그동안 물가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일본의 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는 상당히 낯설어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아베노믹스를 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미국의 일본의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도 일본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요. 네. 일본은 그동안에 물가가 너무 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 또 소비가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너무 없어서 만들어낸 제품이 팔리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 여러 가지 잃어버린 30년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의 지금 경제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베노믹스 기조를 그대로 가야 된다는 설이 한 60%좀 되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이거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아베노믹스를 갈 때는 중앙은행의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이제는 금리 방향을 좀 돌리자. 이런데 이것의 결정은 기시다가 누구를 중앙은행 총재로 일본은행 총재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던 것은 일본은행이 이제는 금리 통화 완화 정책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오를 것에 대해서 배팅을 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일본 엔화 입장에서는 일부러라도 그 반대 방향으로 가줘야 시장에 어떤 그 휩쓸리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4월 달까지는 현재대로 가되 네. 그러나 급격한 전환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은 여전히 지금 아베노믹스가 얘기한 대로 좀 통화를 팽창해서 소비를 늘리자. 그다음에 물가를 좀 더 올리자. 지금 여전히 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더 싼 편입니다. 더 물가가 올라와야겠군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옷 만드는 회사, 한국의 그 한일 감정 유니클로. 예? 유니클로. 예, 유니클로 회사가 지금 인건비를 대폭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의 기업들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지금 그 배가 더 싸요. 네. 일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많이 안 줬고 또 일본은 은퇴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네. 돈을 안 쓰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쓰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서서히 누가 오더라도 서서히 변화되고 아베노믹스의 기조는 상당 기간 좀 잔영은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아베노믹스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기속된다기보다도 그 영향권이 여전히 영향을 있을 미치는 것이다. 가운데 이제 기조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트리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임금을 봤을 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의 이제 평균 연봉 받는 거에 비하면 네. 일본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일본은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서 정년 때까지 있었던 기조가 우리는 이제 IMF 때 무너졌고 일본도 한 10년 전부터 무너졌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일본에서도 50대 초반에 은퇴한 분들에 대한 그런 좀 끔찍한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네. 이 상황을 그대로 일본 정부도 견뎌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결국 바랬던 게 그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임금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서서되면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정책 방향은 4월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미중 전략 경쟁 특위의 설치 이야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일단 메카시 하원 의장이 왜 대만에 가는 건가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일단은 뭐 홍콩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에서 이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갔었던 이제 펠로시 전임 의장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대만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의 기조가 조금 바뀐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메카시 의장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2달 전에 이제 좀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펠로시 의장이 갔을 때 이제 그 대만으로 이제 옥죄는 군사적인 그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 이상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조는 와도 별로 신경 안 쓸 거다라는 기조로 급변했어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네. 우리가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카시 하원 의장이 가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을 어떤 옥죄는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면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다음 달에 방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도 그 이어서 이제 간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원 전략을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아직까지 어떤 의미로 가느냐라는 건 공개는 안 됐고 네. 말씀하신 특위는 지금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에 법을 발의해서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을 했고 민주당 의원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7명으로 특위가 이제 됩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제, 기술, 안보 상황들을 이제 체크하겠다라는 것이고 메카시 의장이 이제 얘기한 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공급망이라든지 일자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라는 게 특유의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산권도 보호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차원에서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 미국은 어차피 그 화합할 수 없는 양강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물도 이제 동물왕국 보면 사자가 순놈 2마리가 있으면 공존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G2에서의 그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영원히 화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특히 미국 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감정, 그 유권자들의 표하고 연결이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중국 때문에 빼앗겼다고 지금 미국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중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좀 마찰적으로 가져갈 거고 특히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자.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산업에서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가속화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어떤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도 작용을 할까요? 거기에 가는 날짜가 이제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3월인데요. 그 3월 달이라는 게 중국에서 양후이라는 양회가 열립니다. 양회라는 게 전인대하고 정협. 거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공식적으로 3기 권력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취임식에 맞춰서 사실상 중국의 신경을 좀 건드리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낸시 펠로시 못지않게 이제 네. 공화당 측면에서도 우리도 미국 유권자들 향해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어떤 이 안보적 뒷받침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만이 지금 국제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도체 같은 것도 대만이 지금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국과 대만 동맹을 위해서도 메카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1타 2피로 대만을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